이번에 모실 분들은요, 정말 중량감 있는 분들입니다. 여의도 정가에서 가장 바쁘게 오가는 사람 중 한 명이죠. 그 핸드폰 보시면 안 됩니다. 방송 중에. 무음하려고요, 무음. 네. 네.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모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창당준비위원장, 이거 발음 쉽지 않은데. 네, 공동을 빼먹었습니다. 공동창당준비위원장. 네. 뭐 수석 이런 거 넣어주셔도 네, 돼요. 알겠습니다. 네, 제일 핫한 분이시죠. 네. 네, 실세입니다, 실세. 네. 예. 그리고 또 한 분. 취재하는 평론가로 방송가에서 가장 사랑하는 패널입니다. 요즘은 정말 그 본인 유튜브마저 성공하셔가지고 대단합니다. 여기 좀 기운 좀 모아주세요. 아니, 무슨 그런- 편의점 같은 네. 거였는데. 예, 아니 제가 편의점을 낸 지 지금 한 석 달 정도 되는데 제가 사실 평론할 정도의 위치는 아니고 그냥 현업 기자로 네. 정치 전문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그 구독자 수가 네, 25만 명인가요? 25만 5천. 25, 정확히 알고 계시다. 정말 저희는 아직 날마다 체크합니다. 예. 좀 우리 편의점 들르신 분들 비상구 좀 예. 찾아주세요. 네.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유민주주의님께서 천 위원장 나오는 거 보려고 왔다. 뭔가 역시, 한동훈 예. 위원장님 팬 같은 닉네임이시고요. 네. 그래도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리 예. 자유민주주의. 네. 그 이제 도입부에 이제 몸풀기 좀 시작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 네. 일단 궁금해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개혁신당 당 서열을 궁금해하면 사람들이 네. 이준석이 위냐 천하람이 위냐. 이거는 뭐 이준석이 위죠. 뭐. 아니 왜 위입니까? 일단 정치는요, 인기대로 가는 겁니다. 인기대로. 네. 천하람 인기 굉장히 많은데. 예. 그게- 뒤지지 않아요. 그렇게 네. 진지한 얼굴로 말씀하시니까. 아니, 우리 근데 근데 이런 얘기 듣고 사람이 네. 속아가지고 이상한 거 하다가 골로 가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더 유명하죠. 더 유명하죠. 훨씬 더 네. 유명하죠. 아니 근데 따라할 대놓고 수 저렇게 있습니다. 네. 팩폭을 아니 근데 우리 하면 공식적인 정당명이 아직 창당 좀 남았지만 정당의 서열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 사실은 7일 천하 정도 남았는데 이제 한 4일 천하 남은 지금은 것 같아요. 높다. 예. 지금은 제가 이제 더 높죠. 그러면 이 얘기는 스포일러 같아요. 그러네. 예, 그러면 바뀝니까? 7일 뒤에는 대표는 어. 이준석이다 이 얘기를 거의 하신 그렇게 하지 건가요? 않겠어요. 아. 자기는 또 이제 뭐 네, 예. 아니라고 우리는 하지만 예. 네. 뭔가 공정한 느낌 내려고 뭐 우리 당에 대표할 뭐. 사람 많다. 웃기고 있네. 잘한다. 기자님 예리했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좋았다 질문. 자, 네. 다 저희가 또 이제 막 네. 뭐 이렇게 좀 으쌰으쌰하면서 여기서 예리한 질문 하나 더 갑니다. 네. 오늘 우리 개혁신당이 네. 당색을 발표했어요. 네. 당색이 무슨 색이죠? 저희 오렌지색. 오렌지색, 네. 주황색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죠. 주황나라, 네. 주황나라 선포했는데 주황색이 묘하게도 네. 빨간색과 노란색을 합하면 주황색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세간에 어떤 평가가 있냐?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합치는 거 아니냐? 뭐 저희 뭐 사실 이런 면에서. 노회찬 의원의 정의당까지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그런데 서운하신 분들이 있어요. 누구죠? 원칙과 상식. 어. 파란색은 어디 갔냐? 사실은 저희가 네이비가 제일 유력했던 게 맞아요. 네. 원래 저희 네이비도 예쁘고 색깔도 맞아요. 점잖고. 고급스럽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실제 이 뽑혀 나온 결과물들을 보니까 민주당이랑 구분이 안 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저희가 선거하면 뭐 톤이. 이거 입어보고. 예. 옷도 네. 입고 현수막도 걸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민주당이랑 구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안 가도록 되게 좀 짙게 뽑으면 길거리에 가는 수많은 직장인들과 구분이 안 가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주황색이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안철수 의원께서 저희 개혁신당에 합류한다면 막을 수 없다. 얘기했는데 그것이 어떤 복선이 되어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주황색을 주황색을, 선택하게 됐고 예. 네. 안철수 의원님의 어떤 새로운 정치의 꿈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이 네. 정도면 오지 말라는 거군요. 맞잖아 지금 네. 그 말이잖아. 주황색을 쓴 정당이 있었어요. 민주노동당. 맞다.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이 주황색을 썼었고 그때 사실은 선풍적 인기가 2008년도에. 그렇습니다. 예. 그 민노당의 새 국회의원 한 10명이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손잡고 쫙 국회로 입장할 때 정말 많은 기자들이 카메라 기자들이 그러니까요. 그 사진 촬영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만큼 많은 정책을 만들어서 좀 선풍적 인기를 좀 이걸 좀 풀었으면 여쭤보고 좋겠네. 싶었어요. 네. 안 그래도 네. 저같이 이제 정치에 완전히 고관 여자가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제3지대라든지 뭐 텐트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물밖에 안 보여요. 너무 인물 많아요. 대결이지. 아니 근데 이게 맞아요. 뭐 인물이라도 보여도 다행이에요. 그래서 뭘 하겠다는 네. 건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그 그렇죠. 메시지는 전달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연대논이 너무 빨리 갖고 가자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게 속도 조절. 그러니까 저희는 컨텐츠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이기인 위원장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적 제도 우리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하지 말고 제도적인 틀을 만들자. 권한과 예산과 책임에 대해서 저희 지금까지 보면 사실은 정당을 만들기도 전에 정강 정책을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것부터 얘기하는 경우가 잘 없었어요. 잘 없었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우리가 그냥 이번에 한철 장사하는 떴다방이 아니고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어떤 새로운 큰 물줄기를 여는 어떤 미래 정치 세력이다.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저희 열심히 하는데 이런 것보다 사실은 이준석, 이낙연 두 분 만나서 악수 한번 하면 훨씬 효과가 기사가 더 많이 나온다. 네, 그러니까 저희 메시지가 너무 묻히는 거예요. 그냥 물론 저희도 뭐 그러면 이준석 대표 보고 이낙연 대표 만나는데 가지 마라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각자 합당하려고 창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면 각 당이 좀 자기 색깔도 좀 얘기하고 정책들도 좀 얘기하고 지지율 어느 정도 끌어올리고 인물들도 좀 채운 다음에 선명하게. 베스트 컨디션으로 좀 만나자.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입장차가 있는 게 지금 이제 다른 신당 분들은 통합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합치자. 네, 빨리 합치면 거기서 세대 결합의 시너지, 이념 결합의 시너지를 내서 빅텐트 자체가 경쟁력이야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왜 그게 경쟁력이야? 그거 옛날에도 맨날 했던 건데. 그런 어떤 경쟁력 확보에 대한 어떤 방법론이나 시각차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좀 급해요. 급해. 성격이 급합니까? 네, 아니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지금 상황이 급하죠. 왜냐하면 일단 민주당 큰 집 버리고 나왔는데 오갈 데가 없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당장 보면 지지율 원칙과 상식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잘 잡히지도 않고 않죠. 예. 그리고 이낙연 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혁신당에 비해서 뒤지는 여론조사가 잡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빨리 빅텐트를 만들어서 세를 확산해서 3번 달고 빨리 뛰어보자. 선거운동 해야 돼. 네, 빨리 지금 선거 80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빨리빨리 지갑적으로 예. 선거운동 하자 이런 그렇죠. 거 같은데 근데 이게 저희가 그래서 되게 좀 곤란한 게 이준석 위원장이 약간 좀 재수없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원래. 아 그래요? 네, 또 모르는 척 하시는 겁니까 지금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시는 겁니까 지금? 저게 한 번 더 말하게 하는 고급 기술입니다. 고급 기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뭐 이준석 위원장이랑 같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알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이준석 위원장이 사실은 뭐 상대적으로 연장자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건방지다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일부. 예. 근데 지금 저희는 사실은 정론을 이야기하는 거고 시너지를 내는 방안을 저희는 진정성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받아들이시는 국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신당 하시는 정치인들 입장에서 야 니네 지금 지지율 조금 더 잘 나온다고 그 뭐 약간 서로 조금씩 뭐 도토리 키재기 하는데 유세 떠는 너희가 거야? 조금 뭐. 더 잘 나온다고 지금 뭐 건방 떠는 거야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천하용인 네. 시즌 2라고 합니다. 그렇죠. 김용태 최고가 나가고 김용남 전 의원이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김용남 전 의원이 또 전력이 또 화려하지 않습니까? 네, 화려하죠.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캠프에서 모셨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손가락 위주로 씻었다의 씻었다. 주인공. 그리고 또 자괴감을 느끼고 있어요. 자괴감 요새. 느끼시는 분이고 억울하다고 하시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는 손 씻어야 되니까요. 예,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서 이준석 지금 위원장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공세적으로 말로 몰아붙였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분을 왜 영입한 겁니까? 그랬기 때문에 영입한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한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은 좀 더 넓은 수준의 포용력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리더십과 중량감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되는 정당을 추구하지만 젊은 세대만 활동하는 정당을 할 생각이 없어요. 아 조화로운. 네, 조화로워야 되고 또 어찌 보면 저희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뭐 백그라운드의 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네. 솔직히 살면서 이준석 위원장 욕 한 번 안 해본 정치인이 한국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용남 의원이 참 좋은 타이밍에 합류를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준석 욕했던 사람, 천하람 욕했던 사람도 와도 된다. 아 누구나 욕한 사람도 누구나 된다. 올 수 있다. 네, 대신에 요 정도 됩니까? 뭐 되실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러니까 음모론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빡센 그 탈음모론의 그 어떤 징표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저희 당에 오셨는데 아직도 부정선거가 있다 이런 얘기하시면 그거는 좀 곤란하고 근데 그런 것만 아니라면 뭐 당시의 포지션이나 뭐 상황에 따라 자기 이름 걸고 비판했던 거 저 얼마든지 환영이다. 근데 개혁신당이 좀 정책적으로는 비전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렇죠. 일부 이제 지지자들조차도 약간 우려하는 부분이 아니, 새로운 인재는 도대체 언제 들어오냐. 예전에 2016년에 국민의당에 비춰봐도 뭔가 참신하고 산뜻한 인재 영입이 좀 더딘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요. 저희한테 오는 인재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와, 어마어마하네.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들은 거대 양당에도 안 가요, 요새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정치의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한테서 출마하고 싶다라고 한 분이 1,500명 있거든요. 저 엑셀표에 쫙 있는데 1,500명. 네, 근데 그 중에 제 생각에 한 1,200~300분 정도는 실제 출마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네, 저희가 좀 추렸을 때 저희가 그나마 아주 잘 추렸을 때 진짜 내일 당장 출마하셔도 되겠다 싶은 분이 한 50에서 100명 사이로 있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이거를 한 명이씩?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대여섯 명을 국회 기자회견을 하고 했을 때 와우 할 만한 사람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보면서 제가 스스로 터득한 게 우리가 지금 스타트업이지 무슨 배부른 소리야. 그러니까 저는 네. 아니 자기들이 새 인물이에요. 네. 아니 그렇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아니 근데 예. 제가 거기서 되게 감사함을 느꼈던 게 제가 네. 이제 욕심을 내려놓고 감사함을 느꼈던 게 양당의 국회의원 후보들과 붙였을 때 손색이 없어요. 근데 그 커리어상으로. 정도 되는 분들이 저희 아무것도 없는 스타트업에 얘네가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얘네가 언젠가는 주류가 될 거야라고 하는 이 업사이드를 보고 진짜 하이리스크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오히려 저도 밤마다 얼마나 고뇌가 있을 때들이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에 있었으면 그냥 잘 나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막 이준석 없으면 막 내가 진짜 날아다녔을 텐데 막. 근데 그럴 때 그분들의 리스트를 보면은 오히려 제가 이거 겸손해진다. 겸손도 해지고 이거 안 망하겠다. 이 정도로 자기 인생을 걸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온다고? 아니 아까 그게 그 정론관에서 이제 기자회견하는 말씀해 주셨어요. 네. 문득 든 생각이 요즘 이 당에서 기자회견을 하면 그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양 의원님, 양양자. 그래서 네. 오렌지색 된 거 아니에요? 네, 양양자 우리 한국의 희망이 오렌지색 아닙니까? 저희 굉장히 폐부를 찔렀네요. 네. 정확한 얘기입니다. 솔직히 저희가 당색을 고를 때 양양자 대표님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골랐습니다. 그러면 양양자 대표님은 좀 빨리 오시나요? 저희는 그러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하는 걸로 봐도 되는 거죠. 저희는 뭐 한 발짝만 남은 상태다. 네, 전신이 있으면. 예. 부 기자님 네. 좋아요. 단독 좋아요? 좋아. 네, 단독 좋습니다. 양양자 의원, 개혁신당 이왕 말씀드린 네. 김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양양자 대표님이 한국의 희망이라고 하는 당명에 대한 그 애착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뭐 양양자 대표님 만나서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이왕 나왔으니까 당명은 좀 가능하면 저희 걸 가져가면서 색깔을 양양자 대표님에 맞추는 쪽으로 가면 어떻겠냐. 타협. 발상이 좋습니다. 는 네. 생각을 저희끼리 했어요. 이걸 양양자 대표님 아직 말씀 안 드렸지만 네. 양양자 대표님 방송 보고 계시죠? 저희가 진짜 이렇게 네.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한국의 희망 엄청나게 파이팅. 배려를 하고 엄청난 계시네요. 배려, 색깔을 줬다는 예. 것은 사실은 당의 모든 걸 우리 국민의힘이 빨간색으로 변신할 때 엄청나게 큰 파격이라고 하지 뭐 않았습니까? 그렇게까지요? 아무튼 뭐 그렇게 포장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국민들은 그 색깔에 이제 크게 관심 없습니다. 없나요? 솔직히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자님 어때요, 근데? 아니 근데 상징 색깔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색 뭐 이제 중학생들이 보기에도 너는 빨강색이야, 파란색이야 뭐 이러는데 새로운 선택지 주황색 뭐 이런 게 이거 생긴 괜히 거고요. 잘못되면 우리 또 주황색 옷만 못 입어요. 타이 괜히 내고 나가면 사람 색깔 입혀버리고.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옷에 없는 색깔로 좀 써주세요, 제발. 그리고 특히 네덜란드 국가대표팀 응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곤란할 수 있습니다. 한국 네덜란드죠. 네.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 저희 네. 심지어 스포일러 하나 더 하자면은 저희 로고가 네덜란드 국가대표 사자 비슷한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요? 네덜란드 왜또 사자? 국가대표팀이 사자가 네. 문양이거든요. 네. 오렌지색 사자가 되게 예쁘게 들어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외국에 보면은
동물이 마스코트인 정당들이 꽤 있어요. 동물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공화당의 코끼리, 그렇죠. 뭐 민주당의 당나귀, 뭐 그런 것처럼 저희도 하나 동물을 하나 좀 잡아볼까. 상징 동물. 사자다. 사자가 유력하다. 아니면 뭐 뉴진스 토끼 같은 느낌으로 뉴진스 토끼. 귀엽게 아. 오렌지색으로 만들어봐야 되나. 온갖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옷은 잘 팔릴 것 같습니다. 굿즈 네. 판매까지. 네. 굿즈 판매까지 노린 네. 굉장히 큰 다양한 아니, 상업적 근데- 논의를 하고 있네. 국민들의 삐딱한 시선 하나 좀 여쭤봐도 돼요? 아니, 뭐. 국민들의 삐딱한 시선? 본인 시선 아니에요, 그냥? 아니야. 보통 국민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장사하더라고요, 보니까. 내 얘기 맞아요. 예. 아니, 뭐 그렇다 치면은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어차피 공천 못 받아서 모이는 거고 네. 또 이렇게 당 해가지고 국회의원 된 다음에 너네 어차피 의견 다 다른데 또 그냥 흐지부지해서 다 잘라서 나가고 또 결국에는 원래 소속당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나 뭐 이런 페널티나 뭐 이런 거 좀 마련한 게 있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 막을 방법 없어요. 아 이거 봐. 네, 막을 방법 없고요. 그냥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천하람 이준석은 최소한 다음 대선을 치름에 있어가지고 각 당의 원래 당에 복귀해서 치른 일이 없을 것이다. 복당은 없다. 네, 없다. 진짜죠. 확실히 선언하시고. 정말로 약속입니다. 네, 진짜 약속이고요. 그 저희가 다른 분들이 돌아가는 것을 정치적으로 막을 방법이라는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는 떴다방할 생각 없다. 한철 장사할 생각 없다. 최소한 다음 대선까지는 갈 사람들만 와라라고 정치적인 약속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네. 실제로 저희는 김용남 전략기획위원장과 함께 5년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막 박정희 스타일로다가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같은 거 저희끼리 세워요. 집권 플랜 네. 세우는 겁니다. 남들이 보면은 정신 나간 인간들 저 당장 내일 먹을 거리도 없는데 저거 왜 저러나 왜 뭐 지금 가발도 못 만들고 있는데 중화학당지를 얘기하냐 하실 수 있겠지만 네. 저희는 진지합니다. 저희는 진지하고 아니 근데 정말 진지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큰 정당들도 많은데 꾸준히 정책을 제기하고 있는 정당은 유일하죠. 개혁신당밖에 네. 없거든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건씩, 그래도 최소 한 주에 2건 이상은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정책을 걸고 좀 정당 간의 토론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죠. 예.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기사만 나오고 해설 박스가 안 나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언론도 조금 그런 기사를 정책 정책적으로 논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그냥 맨투맨 티셔츠 같은 거 숫자 박아놓고 그냥 입고 다니는 게 낫겠어요. 네. 2024 이 하나 아니죠. 만들어. 다음번에 롯데가 언제 우승할 것 같은지 예측 우승할 예측 연구. 맞아요. 이거 예. 굉장히 예. 슬픈 얘기인데요. 그럼 제가 네. 하나 팬이니까 1999로. 하나 팬이면 우리 당색 좋아하시겠네요. 하나 오렌지잖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다들 뭐 저희 근데 한화랑 엮이는 게 과연 아닙니다. 뭐, 하나 팬 멋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방송할 땐 여기 오렌지 좀 놔주고 해주세요. 저희가 귤 몇 개 사들고 귤 몇 오겠습니다. 예. 우리 장 기자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네. 이런 말을 했어요. 의원 정수를 줄여야 된다. 250석으로. 300명, 50명이나 줄이자. 예. 그럼 우리는 이제 일당이 되는 전제로 한 거겠죠. 우리가 일당이 되면 총선 후 1호 법안으로 내놓겠다. 네. 어떻게 이거 정치 개혁입니까, 아닙니까? 정치 후퇴죠. 사실은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작년에 그 정개특위에서 국민 공론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치인들끼리 하는 조사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서 선거제도 개혁, 정치 개혁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쭉 공론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비례제를 확대하라는 비례를 거였거든요. 확대하자. 그리고 뭐 특권이나 이런 거는 내려놓지만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된다. 특히 이제 비례 의석을 늘려야 된다 이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표의 등가성도 중요하고 더불어서 정말 뭐 정치 특히 국민의힘 최근에 거의 무슨 법조 전문 정당화 하고 있잖아요. 전부 검사, 판사, 뭐 권력의 길목마다 지금 검사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다양한 세력들이 살고 있고요. 이 제 세력들이 전부 국회 민의의 전당 아닙니까? 가서 이해와 요구를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 장이 돼야 되는데. 전부 이거를 의석을 축소한다? 이게 어떻게 정치개혁일 수 있을까요? 저는 천하람 위원장한테 네.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정치개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포퓰리즘을 할 거면요. 네. 더 좀 화끈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몇 석으로 해야 됩니까? 뭐 한 10석만 남겨놓겠습니다. 까짓 거 뭐. 안철수 의원이 네. 100석이었죠. 네, 네. 그러니까 100석을 줄이겠다고 했었죠. 100석 아마 백석을 안철수 줄이겠다. 의원이. 예. 아니 뭐 화끈하게 더 얘기하면 포퓰리즘 할 거면은 뭐 예를 들면 양당 그
득표 수만큼 한 사람이 여러 번 누르게 하겠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민주주의가 웬 말이냐. 그 까짓 그냥 어디 어차피- 득표만큼 그냥 여러 번 누르자 그냥. 어차피 뭐 당에서 서로 다양한 목소리도 안 나오고 우리는 그냥 용산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정당이니까 그냥 뭐 원내대표나 당대표 한 사람이 뭐 여러 번 누르면 됩니다. 그 세금 뭐 알았습니까?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에게 더 소중한 거는 다양성이거든요.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지금 너무 실종이 됐고 결국 다양한 목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양당 모두 컨텐츠가 안 나오는 겁니다. 네. 그 와중에 다양성을 좀 얘기한 사람은 억누르고 있고 뭐 무슨 얘기하면 막 너는 배 못한다느니 뭐 대통령과 다른 얘기할 거면 당을 나가라느니 뭐 그런 분들은 저희 개혁신당으로 오시면 되고요. 참고로.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은 국회의원을 줄이는 것은 결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오히려 다양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왜 우리 국회에 과학자 출신 국회의원이 뭐 안철수 의원을 포함한 몇몇밖에 없어야 됩니까? 왜 외교관 출신의 의원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 한두 명 내각에 차출하고 나면 국회에 외교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다 타국의 뭐 상원의 외교 뭐 이런 분들 만날 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준석 위원장하고 얘기해 볼 때 왜 외국 갈 때 자꾸 태영호 의원 같이 갔냐? 영어가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외교 에티켓이나 이런 거가 되는 사람이 우리 국회에 너무 극소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회에서 다양한 어떤 전문성과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낼 사람들, 심지어 다양한 세대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취약한데 숫자를 줄이게 된다? 심지어 지금 같은 형태로 공천을 하면서 그거는 그냥 다양성 포기하자는 얘기죠. 그럴 바에 그냥 10명 남겨놓자고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한철수 얘기가 나요. 한철수. 예. 한동훈, 안철수. 앞에 예. 있었던 불체포 특권, 예, 세비 비슷해요. 문제 뭐 이런 거 다 이어진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이게 새 정치냐. 근데 그게 사실은 새 정치가 아니라는 게 사실은 국민들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 공론조사에서도 특권은 내려놓지만 예산은 축소한다 하더라도 의원 수는 확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 아니 정작 이런 겁니다. 김포 골드라인으로 출퇴근하는 분들 아침마다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 실질적 대안, 정치는 사실은 대안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대안을 못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경험에서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좀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정치개혁 논의를 한다면 이거 저희 정강정책 때 한번 써먹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겠어요. 방금 저 김포 골드라인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 번 몇 차례 갑자기 얘기했던 느낌 온 건데 겁니까? 그 공무 담임 휴직제 같은 거 제가 밀고 있거든요. 저희 정강정책에 제가 끼워 넣으려고 저도 하고 있는데 공무 담임 휴직제. 휴직제. 뭔 말이냐면 직장인이 국회의원 되려면 직장 때려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아니 평범한 사람들이 국회에 없는데 무슨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요. 저 같은 경우도 변호사니까 지금 이렇게 그렇죠. 뭐 지금 이러고 다니는 거지. 와이프가 많이 네. 벌고 와이프 파이팅 사랑해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사람들이 국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우리의 일상의 어떤 고민들을 거기서 나눈다면은요. 우리 국민들은 숫자 늘리는 거 찬성하실 겁니다. 그러면 직장인들도 뭐 예를 들면 출마 앞뒤 전후로 내지는 당선이 되면 그 시간을 해당 내서. 임기 기간 동안 네. 휴직을 할 수 있고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영환 의원 같은 경우도 네. 소방공무원 시험 다시 봐야 된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사실은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용기를 낼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좀 느낌 하나 왔습니다. 네. 개혁신당에 오영환 의원 합류하십니까? 아니 뭐 저는 오셨으면 좋겠는데 네. 또 제가 지난번에 오시라 그랬다가 본인이 되게 곤란하셨다고 언론인들 너무 취재 전화 많이 가가지고. 근데 지금 공무담임 휴직제란 제도와 오영환 의원이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런 냄새가 좀 납니다. 아이 뭐 그거는 뭐 해석의 영역을 맡기고 오영환 의원님 뭐 환영합니다. 제가 곤란하게 할 취지는 아닙니다. 네. 이제 공천 얘기 좀 해볼게요. 오늘 정영환 우리 공관위원장이죠. 네. 그분이 이제 기자들 만나서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이제 지역에 따라서 뭐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차등을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좀 하셨어요. 그리고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심을 더 높여서 평가하겠다.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민심을 더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우리 천하람 위원장이 또 직전에 전당대회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당심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일부 불이익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공천제도가 국민의힘이 바뀐다. 윤심에 복종하는 사람들만은 낳는 거 아니 우려가 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차라리 윤심에 복종하면 다행인데요. 정광훈 목사 따라다닐까 봐 걱정입니다. 당심이 그렇습니까 지금? 아니 뭐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TK가 국민의힘 당원이 많다 하지만 한 지역구 하나하나로 놓고 보면 10,000명 아래입니다. 다 대부분 다 그런 거 그런가요?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대구 경북이 25개 지역구인데 국민의힘 전체 당원이 70만 정도 되니까 아마 한 지역구에 한 10,000명 정도씩 될 겁니다. 근데 부산도 있고 하니까 아마 10,000명 언더인 데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후보들 입장에서 어떤 유혹을 느끼냐면요, 정광훈 목사가 몇만을 들고 있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그분들은 실제로 덩어리표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각 정당은요, 진짜 그 사람들이 해당 지역구에 사는지를 실체적인 조사를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정부나 지자체가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한 2만 내지는 10,000명 정도의 그 덩어리표를 갑자기 그 지역구로 옮겨줄게. 대신에 우리한테 절대 충성하고 의원 임기 중에도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 그 유혹에서 자유로울 사람 단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비율이 높으면 쉽지 그렇겠죠. 않거든요. 예. 그 우리가 당원 100% 전당대회라는 것을 전국 단위에서 정당 전체 투표를 할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적어요. 근데 그걸 지역별로 쪼개면 여론 왜곡의 가능성이라는 게 굉장히 커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거 굉장히 우려하고 지금 사실은 그리고 TK에 있는 일반 국민들,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 분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이게 가뜩이나 경선이 본선이다라고 하고 있는 판에 우리를 잡아놓은 물고기 취급하는 걸 더 심각하게 하겠다는 건데 왜 그렇게 갑니까? 역행한다 민심. 예. 아니 이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좋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놓치고 있는 민심 저희가 파고들 겁니다. 그렇지만 한국 정치 전체로 봤을 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남에 이준석 전 대표에 따르면 60명 중에 40명 걷어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 심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남의 당심 비율을 높여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공천 혁신 이런 이름으로 물갈이 하겠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의 스타일 세련돼야 되잖아요. 강남 그렇죠. 8학군이니까 세련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뭔가 정교한 룰이 필요하다. 굉장히 고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본질은 변화하지 않는다. 결국엔 지금 있는 영남 중진들, 영남에 있는 초재선들 걷어내고 그 자리에 윤심 공천하겠다. 이 시그널이면 간단하다고 봅니다. 예. 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이 와중에 전날에 이제 부산 시위에서 기자회견을 하셨죠. 예. 그럼 기자회견 브리핑 혹은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사실상 본인을 공천을 못 받을 경우에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상대로도 사실상 표현을 그렇게 안 썼을 뿐이지 정치 초짜들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후에 만약에 그런 극단적인 사태가 도래한다면 우리 개혁신당, 우리 김무성 대표 품을 수 있습니까? 아니 뭐 저희가 품기에는 너무 큰 알이시죠. 예. 그래서 저희 뭐 품는다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뭐 김무성 대표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든 저희는 뭐 충분히 존중할 생각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먼저 뭐 어떻게 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트라이 해보겠다고 하신 김무성 대표의 의사를 저희가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거예요. 김무성 대표가 화가 나는 지점이 딱 이 경선 룰 가지고 장난치는 걸 겁니다. 김무성 대표는 항상 예전에 옥세런으로 오해받던 그 사건에서도 그랬지만 상향식 공천을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룰을 뒤흔드는 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 전당대회도 사실 그랬잖아요. 김기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원 100% 룰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유승민 이런 분들 못 나오게 하려고. 근데 이번에도 또 그런 거 하자는 거잖아요. 이거는 국민의힘이 저는 보수 정당인지가 정말 의심스러운 게요. 보수라는 게 뭐예요? 법치죠, 법치.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룰을 정말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조금씩 개선시키자고 하는 것이고, 기존의 룰을 왜 존중해야 되냐 하면은 이게 무지의 장막이잖아요. 원래 롤스가 얘기하는, 너무 롤스까지 가서 미안합니다. 롤 정의로운.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요새는 뭐 롤스보다는 LOL에 더 가까운 사람이긴 한데 LOL도 잘 몰라요, 심지어.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특정 후보들이 튀어나오기 전에 룰을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정 후보들이 튀어나오고 권력자의 유불리가 반영된 상황에서 룰을 만드는 거는, 이거는 그냥 룰 세팅의 기본도 안 돼 있는 거고 보수 정당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계속 하잖아요. 좀
그래서 저는 김무성 대표께서도 상향식 공천 원칙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룰을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화가 나신 지점이 있으실 거다. 그렇죠. 저도 그 문제의식에는 공감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정치가 모든 정치인이 다 네. 그렇다고 느껴지거든요. 이제는 솔직히 모든 말하면. 정치인들이. 나에게 유리한 것만 주장하고 나 근데 공천 안 줘 나가고. 김무성 대표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 그분 재산도 많으시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진짜 우리 편의점도 그리고 나오시지 않았나요? 편의점은 아직 안 저희 나오셨나요? 섭외 중입니다. 섭외 중인가요? 예. 예. 그 김무성 대표가 저도 이제 과거에 새누리당 시절에 출입 기자를 해보면 그 굉장히 보폭이 큰 정치인이고요. 그리고 그냥 뭐 단순하게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출마 결심을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왜 화가 났냐면 그동안 보수 정당이 지켜왔던 기본 노선이나 가치나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다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 이 꼴은 못 보겠다 더 이상. 나 김무성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나오는 것이지 국회의원 당선 위해서 개혁신당 가서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차원의 접근은 아닌 것 같은데 예컨대 그런 도전을 국민의힘이 용인하고 박수치고 환영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길이 상당히 험난할 거라고 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PK에서 상당한 혈전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PK 생각. 혈전. 네. 네. 그리고 그것은 TK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PK나 TK나 양쪽 모두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하면 공천에 불만을 갖거나 이것은 불공정하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대거 나와서 피바다설 있지 않았습니까? 예, 피바다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전망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법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개혁신당에서 뭐 다양한 법안을 많이 내놓으셨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이기인 위원장이 발표했던 대통령 배우자에 관련된 법률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 형사소추 음. 형사소추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뭐 명확하죠. 그리고 네. 뭐 뇌물이나 뭐 여러 가지 김영란법이라든가 적용 대상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 법안 누구 생각하고 만드셨습니까? 뭐 김건희 여사를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고요. 근데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대통령 배우자가 오더라도 기본적인 이 프레임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물론 당연히 김건희 여사 특검도 안 받고 막 디올백은 받고 이러시면서 이제 저희가 차관을 한 것은 맞죠. 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근데 그러면서 저희가 보면은 실제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어요. 그냥 경호 대상으로 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예. 만약에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있을 때 그럼 누가 처벌받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도 처벌 받아요. 지금도 처벌 받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특검이 아니라 원래 경찰 검찰의 수사도 가능하고 가능한 죄가 겁니까? 있다면 처벌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경찰 검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권한이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발휘가 안 된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야 영부인도 뭐 수사 못하는 거야 이런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영부인은 당연히 수사와 소추의 대상이다. 대통령만 임기 중에 그 어떤 불소추 특권을 가지는 거다를 명확하게 선언하는 의미인 것이고 그 외에도 그러니까 미국 대법원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예 그렇게 확립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부인도 그냥 임기제 연방 공무원이다. 그래서 공무원에 관련한 거의 모든 규제를 다 받도록.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는 거 한 그게 거죠. 어떻게 보면 공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뇌물죄라는 게 추가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뭐 가족의 경제 공동체론 이런 거 해가지고 대통령이 처벌을 뇌물을 하고 받은 있지만, 거다라고 해서 네.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아예 대상이다라는 거를 더 못 박은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꼬리 자르기를 못 하도록. 근데 사실 제2부속실이 있었죠. 과거에는. 그리고 제2부속실을 통해서 공적 통제를 받았죠. 과거의 영부인들은. 그리고 과거의 영부인들을 이렇게 대놓고 명품백을 받거나 이런 장면이 노출된 적도 없죠. 그리고 심지어는 앞에서는 샤넬 화장품을 받고 뒤에 줄 선 사람은 신라 면세점 가방을 들고 이런 장면은 저희가 처음 보는 거죠. 이 정도 되면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오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거나 대국민 사과를 하거나 그리고 경찰은 관련된 내용을 수사를 해야 맞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겠다라고는 했지만 그 다음에 소식이 없어요. 예, 뭉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의혹이 커지는 거고 그 커지는 의혹 때문에 특검 요구가 계속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예. 그런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특검법 거부하고 오히려 이것을 뭐 야당을 향해서 역공을 하고 역화살을 돌리고 하니까 저는 좋은 점수나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정상적인 정치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못 보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화하는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제2부속실 설치만으로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게 제2부속실은 기본적으로 지원기관입니다. 지원기관. 그렇죠. 규제기관이 그럼요. 아니다. 규제기관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영부인이 활동하고 싶어하는 거를 서포트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처럼 부속실을 공유하는 거에 비해서는 약간의 어떤 칸막이도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뭐 나름의 어떤 뭐 감독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영부인들이 굉장히 많은 정책적인 아젠다를 다룹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뭐 개식용 금지부터 시작해서 기존의 영부인들도 보면 뭐 떡볶이 뭐 어떤 세계화 뭐 떡볶이만 나와서 그렇죠. 떡볶이만 나오는 거 아니었죠. 떡볶이 하니까 또 JY 생각나네요. 아무튼 한식 세계화 사업이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우리와 어떤 선진국의 차이는 그런 걸 할 때 선진국에서는 실제로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프로토콜이라든지 뭐 어떤 권한의 범위라든지 이런 거를 룰 세팅을 해놓고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힐러리 같은 경우도 자기가 어떤 뭐 그 건강보험 같은 거 할 때나 이런 것들 보면 그걸 어떤 특임을 맡기는 거예요. 실제로 규정에 맞춰서. 그리고 이걸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고 스텝이 얼마가 필요한지를 체계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영부인들이 약간 애매모호하게 어떤 법적 지위도 없이 근데 예산은 몇백억 소요되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아니 우리는 영부인을 뽑은 적이 없는데 위임받지 않은 권력인데. 그렇죠.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위임받지 않은 권력이라는 거는 민주주의 사회에 기본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공백을 저희가 좀 풀어야 된다. 이건 꼭 김건희 여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니 제가 최근에 국회 취재를 해보니까 국회 운영위가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열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안 열리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단은 못한다. 그래서 아니 당신들이 그러니까 야당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박주민 그 원내 수석의 주장인데 아니 특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특감 설치 문제도 있고 제2부속실 설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명품백 문제 등등 해서 따져볼 게 너무 많은데 열어서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냐. 최소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건지 좀 국민들께 알리기라도 보고라도 해야 된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안 돼. 무조건 안 돼.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카운터파트가. 협상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문제를 실제 언론에서는 많이 다뤄주지 않는다. 너무 답답하다. 민주당은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제2부속실 설치하고 특감도 문재인 정부가 안 한 게 문제였던 거지. 문재인 정부가 안 했으니까 우리도 안 할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설치해서 국민적인 공적 통제를 받는 게 맞다. 그리고 왜 그거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는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안 되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거부권을 계속 행사를 하는데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어떤 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하는데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거부권을 거부하는 국민적 여론이 더 커지기 전에 이제는 그만 거부하셔라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좀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말미를 향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권익위에서 이재명 피습 사건 응급 헬기 이송을 두고 이제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런 한 단면이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했죠. 은폐 수사 의혹을 밝혀라. 네. 이러면서 뭐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장 기자님 보시기에는 네. 민주당의 이런 활동 네. 총선 득표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글쎄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의 득표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야당 대표가 백주대낮에 이런 정치 테러를 당했는데 이게 왜 부산에서 치료 안 받고 서울로 왔냐, 특혜다, 이거 돈을 냈냐, 안 냈냐, 부산 뭐 의사들이 반대, 뭐 이 등등에 대해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왜 이러지?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판단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이 문제는 그냥 묵과할 수가 없어 라고 세게 싸웠었냐? 그것도 또 너무 여론이 나쁘게 흘러갈 수 있으니 그건 또 자중하자 해서 내부에서 또 약간,
이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도부 안에서의 결정이 좀 늦어지거나 해서 오늘에야 아마 그 무슨 하기로, 규탄 대회를 규탄 대회 했을 열기로, 거예요. 예. 오늘 했어요. 규탄 네, 대회를 했습니다. 열고 예, 그리고 앞으로 뭐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주당 안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견들이 있으니까 뭐 종합해서 한번 이렇게 세게 할지 말지 이것이 그리고 선거 득표 전략에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자꾸 뭐 앞으로 갈까 아니야 뒤로 물러설까 뭐 이런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 떠나서 이번 사태는 굉장히 심각한 이슈이고 아니 경우에 따라서 우리 천하람 위원장이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가운데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예, 무서운 말씀 심하신 일이 거 아니에요? 아니 무서운 일인데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런 민주주의 퇴행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또 개혁신당이든 그밖에 정치인이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런 것은 민주주의에서 허락돼서는 안 된다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선거 유불리를 가지고 계산해서 대응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그 말씀이 진짜 국민 입장에서 제일 화가 나는 게 네. 유불리를 너무 머리 굴리는 게 너무 보이니까. 아, 그래요? 소리가 들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뭔가 말했을 때 괜히 분위기 안 좋아질까봐 또 입 다물고, 또 지금 총선 앞두니까 입 다물고 이런 모습들 자체가 현재 좀 비호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민주당도 보면 답답하다, 뭐 힘들다, 언론이 안 도와준다 얘기하다가 지금 한 뭐 몇 년 그냥 간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득점 찬스는 거의 다 흘려보내고 있고요. 그거를 뒤늦게 그러니까 만회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너무 빡세게 또 갑자기 치고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재명 대표의 비스 사건 굉장히 중요하고 무겁고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정말 파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특검 이야기를 꺼내는 거는 저는 약간 조금 과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수사 결과가 그렇게 미진하다라고 볼 일이냐.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게 그럼 뭐 만사 특검을 할 수는 가볍게 없는 여길 수 것이고 있죠. 특검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러면은 쉽게 소비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머리 굴리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 지점에서는 이거는 그냥 과잉 충성을 통해서 총선에서 친명 지지층의 표를 가져오기 위한 저는 그런 고려들이 분명히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뭐 헬기 이송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여러 가지 홍준표 시장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할 얘기냐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께서 첫 행보 같은 거를 부산대병원 같은데 정말 찾아가서 내가 여기서 최종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지만 정말 초기 대응 잘해주셔가지고 사과하고. 너무 고맙다. 그리고 혹여 나의 어떤 이송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부산대학교 병원에 내지는 어떤 지역 의료의 거점 병원에 다소간의 악영향을 미쳤다면은 미안하다. 나도 사람이고 가족들이다 보니까 걱정하는 지점들이 있었다. 그것이 우리가 기존에 민주당이 해왔던 지역 의료 양성과 좀 대치된다면은 미안하고 오히려 더 힘을 쏟겠다. 라고 했다면은 저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들이 나왔을 것이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조금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거를 시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굳이 이거는 그냥 정말 진짜 민주당 입장에서 베스트, 국민의 입장에서 거의 뭐 최악의 나이트메어 시나리오 같은 그런 거였죠. 이재명 대표께서 부산에서 정말 그냥 치료 받으시고 아예 그냥 진짜 딱 치료 받으시고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부산이 저를 살렸습니다. 부산이 저의 제2의 고향입니다. 앞으로 저의 남은 여생은 부산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럼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부산에 대한 사랑 이제는 이재명이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부산 사람입니다. 난리 났을 겁니다. 진짜로. 그때부터는 이재명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아무리 소비해도 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아름다운 장면들은 사실은 뭐 그거는 이제 뭐 가족의 판단이가 넘어갔다 쳐도 그러면 그 아름다운 장면이 안 됐을 때는 플랜 B 정도는 또 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저는 이재명 대표 메시지에서 잘 전략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요새 정치인들을 보면서 그 과거 리더들이 가졌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돼? 덕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컨대 노무현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냥 있었을 거예요. 부산에. 예, 근데 이제 거기까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너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경동맥 앞에까지 칼침이 왔었고 이제 민주당에서 공개한 칼을 보니까 상당히 무섭고 이분이 현장에 있었던 뭐 천준호 비서실장 등을 취재해 보면
그 트라우마가 이제 뭐 현타라고 하죠.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지금까지 와서 일주일째 굉장히 많은 심리적인 어려움 이런 게 느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우리가 이제 제3자로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지만 저도 막상 자기 일이 되면 쉽지 않아요. 그렇죠. 현장에 예. 있던 사람들은 특히 가족 입장에서는 그냥 저승문턱까지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급파하고 또 병원 의료진 간의 판단 가운데 뭐 여기서도 하셔도 되지만 서울 가셔도 됩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럼 일단 뭐 여러 가지 길게 뭐 당무도 그렇고 가족들 상황도 그렇고 부산에 계속 상주할 수 없으니까 일단 그럼 서울로 가자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가족들의 판단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는 그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왜 특검과 국정조사를 먼저 꺼내느냐 이거 좀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그 범인이 2015년에 새누리당에 입당을 해서 쭉 새누리당 당적을 갖고 있다가 작년에 이재명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당적을 바꿨다. 위장 입당을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동선 파악을 해서 몇 군데 간 연후에 그 자리에서 이제 결행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분이 월간조선 독자하고 태극기 집회를 많이 다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까지 나온 보도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새누리당 혹은 국민의힘 당원으로 태극기 집회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민주당에 위장 입당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에 대한 당적 보유에 대해서 공개하는 이유를 비공개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 비공개하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경찰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 대목에 대해서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와이셔츠가 경찰이 스스로 찾았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민주당 당직자가 찾아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측면은 혈흔이 묻어있는 현장을 물청소를 했다. 뭐 이러저러한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경찰 당국이 그날 있었던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들의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숨김없이 명명백백하게 사실대로 다 밝혀주었다면 무슨 특검을 해. 무슨 국정조사에 바빠 죽겠는데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 또 민주당 관계자들이 볼 때 이 경찰 조사의 내용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 피습 사건이 이후에 이제 민주당의 대응도 좀 저는 조금 미진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가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한 아주 위중한 사건으로 기록은 될 것이다. 다만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일을 좀 하자.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쭉 오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더니 키워드가 몇 개로 압축됩니다. 1번 이재명, 2번 한동훈, 3번 김건희. 없어요. 이러면 곤란하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180여, 지금 167석인데요. 일당이에요. 원내 일당이고 가장 큰 정당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물가 문제 심각하고 민생 문제 심각하고 그리고 저렇게 작은 원내 한석도 없는 정당도 계속 굳이 뭐 원내 한석도 없다는 걸 강조하셔야 됩니까? 아니 역할을 하잖아요.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국민들이 생활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나 지금 보면 제일 큰 문제가 남북관계 문제예요. 지금 김정은이 전쟁할 결심을 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남북관계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제1야당이 아무 얘기가 없다.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이렇게 정치에서 조금 한 발짝 떨어지시면 안에 계시던 분들도 옳은 소리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맞는 말 하다가 다시 들어가면 다시 돌변하고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런 거. 맞아요. 그런 사람도 그러니까 그래서 어항의 물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김용남 전 의원을 보면서 진짜 느낍니다. 이렇게 날아다닐 수가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거든요. 지금 많은 제가 한때 방송에서 방황하던 때가 있었어요. 특히 대선 때. 진영 논리가 극에 달하는 지점들이 되면은 설명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편한테 칼을 찌를 수는 없는. 그렇죠. 그러면 막 이게 내 생각과 이 당의 생각이. 진영의 생각과 막 권력자의 생각과 막 이게 한 4-5가지의 생각이 동시에 들어오면은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진짜 바보 됩니다.
그냥 이게 컵이에요를 말을 못해요. 이게 뭐 컵일까요? 막 이러고 있어요. 이걸 꼭 컵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맞아. 그러니까 지록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각 정당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은 지록위말을 해야 되는 상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똑똑한 사람들, 지금 국회의원 된 사람들요, 우리가 다 무시하지만 나름대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고, 특히 지역구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바보 아닙니다. 나름의 매력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계속 이제 이상한 쉴드를 손바닥에 왕자 쓴 거 쉴드 치라고 하면 그거 누가 쳐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최소화해서 정당이 깨끗한 어항으로 최대한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사랑받겠다는 욕심. 나는 국민들에게 꼭 사랑만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정치를 하면 정치 잘합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당대표 뭐 이렇게 되면 이상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위주로 씻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개혁신당이 이제 시작해서 정치 1번지로 그야말로 민심의 바다로 뛰어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새롭게 신선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데 박수를 좀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전 대표하고 계속 같이 할 것인지 예, 그거 좀 궁금합니다. 네. 뭐 그거야 뭐 네, 나중에 차차 네. 알게 되겠죠. 네. 엄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워낙 많은 시간 이렇게 토크하다 보니까 지났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용해인 기본소득당 그 상임 대표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민주진보진영 비례연합정당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3지대가 이제 활발한 상황 속에서 비례대표제 룰 세팅 문제랑도 연결돼 있고 굉장히 각자의 진영의 이해관계가 첨예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천 위원장님, 그런 추진 방향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제3지대와 엮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다르다. 이거는 사실은 기존 정당의 뭐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기생하겠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겠다는 거는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논의가 저희 개혁신당과 같은 식으로 묶이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 매우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면서도 글쎄요, 이건 그냥 아주 그냥 뭐 위성 정당을 미리부터 공식화해 놓겠다라는 그렇죠. 시도인데 뭐 좋아 보이지 근데 않습니다. 이거 있어요. 새로운 선택의 네. 조성주님이 님이라고 씨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간에 그분이 이제 오늘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병리평으로 치르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럼 사견을 전제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럼 천 위원장님 보시기에 그런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는 이제는 아예 그런 얘기 자체를 안 하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다. 그러니까 룰에 대해서 저희는 안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저희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저희는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지지율 끌어올리는 것만 목표로 하려고 하고요. 뭐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선거 제도를 어떻게 해달라고 구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차라리 그냥 떨어져 있는 상황이면은 제 개인의 의견을 얼마든지 밝힐 수 있어요. 제가 뭐 이탄희 의원이랑 예전에 정치개혁 모임을 같이 하기도 했고, 근데 지금 제가 개혁신당의 창당준비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룰에 대해서 저희는 왈가왈부하고 싶지가 않다, 그런 입장입니다. 조성주 씨가 조성주님? 거기도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고요. 공동대표. 네. 대표죠. 조성주 네. 대표가 병리평을 정말 하기를 바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은 아닐 거예요. 이분 계속 그래도 진보정당 운동을 평생 맞습니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갑시다. 이건 아닐 거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관련해서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정말 비례연합정당을 용해인 신당부터 해서 뭐 정의당, 진보당 다 제안했거든요. 조국 전 장관의 네. 신당까지. 조국 전 장관은 신당 하겠다고 선언도 안 했는데 그냥 상수로 놓고 얘기를 해서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이 조국 전 장관의 신당까지 저희가 같이 하자고 하기엔 좀 점점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좀 미리, 사실 정치라는 게 이렇게 언론에 발표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이런 걸 발표하려고 하는데 좀 좀 알아보잖아요. 어떠세요? 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다 확인을 하고 대충 뭐 이게 좀 컨센서스가 되면 그때 나와서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진도 나가는 건데, 물어봤더니 일단 윤희숙 진보당 대표는
어머 예상하지 못했던 제안이에요. 아, 일단 어머 나오면 이제 그거는 좀 쉽지 않은 공문도 거죠. 없었어요. 예, 언질도 없었어요. 기자회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포함을 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윤희숙 그 진보당 대표만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 더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정의당의 김준우 비대위원장, 당신네는 어떠냐? 우리도 없었어요. 그 아무것도 저는 언론 발표 보고 알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해인 대표가 진심으로 이른바 그 진보 민주진보 진영의 전체 판을 아우르는 민주당부터 해서 뭐 조국 전 장관의 신당까지 전체를 통으로 아우르는 비례연합 정당을 하려고 했다면 일정 정도의 사전 정지 작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없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지금 나오는 게 그 용해인 신당 그 다음에 정의당에서 그 탈당한 국참 계열 사회민주당 네. 그 다음에 그 민주당의 위성정당론이 있었던 열린민주당 뭐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 민주당의 위성정당일 수밖에 없다. 이게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을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제가 민주당 당대표면 진짜 짜증날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이 잘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일단 우리 전민기 MC님 네. 어떠신가요? 뒤는 좀 어렵네요. 저는. 네, 일반인이 아, 별로 집중 안 하고 계시대요. 아니. 왜냐하면 재미없었네. 요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내용 자체는 좋았던 것 같은데 제가 일반적인 국민의 어떤 시선을 듣지도 않고 있더만 뭐 좋았는지 듣긴 듣긴 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내가 듣지. 네, 아무튼 네, 개혁신당 아니 당색을 정하더니 얼굴도 거의 오렌지색이 돼가지고 일부러 메이크업을 그렇게 한지 모르겠죠. 좋습니다. 네. 공시정당. 국민 네. 입장에서 좀 잘 들리는 그런 좀 뭐 여러 이야기 좀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고경의 정치 비상구 내일 오후 4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딱딱해. 아니 하나 빠져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장윤성 기자님 그리고 천하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야.